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이제 한 권 읽은 게 있는데, 책의 제목이 중간 세계사였습니다. 중간, 하면 가운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 세계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어, 근데 거기 이제 중동이라는 데죠,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지금의 터키가 있는, 어, 그러니까 유럽과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구분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 세계사라는 제목이 붙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 의미도 뭐 틀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간 세계사라는 게 이슬람의 역사.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마는 뭐 바로 이제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가 이제 아, 발칸반도 끝이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소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또 멸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보면은 뭔가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무슨 역사의 뒤안길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세계사를 배우면서도 유럽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 세계사라고 이제 저자가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월 29일 날에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동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1453년 오늘 5월 29일 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글쎄요, 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세계사 하면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세계사 배운 게 그게 다이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지난날에 이게 편린들을 이렇게 모아갖고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어, 완전하게 제가 뭐 이걸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날, 바로 5월 29일을 맞이해서, 그 로마가 멸망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잠깐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서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건데 제가 빠삭한 세계사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책을 좀 중심으로 해갖고 좀 요약을 해갖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고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하죠. 어느 정도까지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된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줄로 요약한다라면은 1453년 5월 29일 바로 오늘이죠. 비잔티움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돼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이 멸망하며 이로써 세계사적 근세가 개막이 된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갖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를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잔티움과 오스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거 쉽게 얘기해서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있죠. 그 두 제국 간의 우두머리, 황제. 오스만은 이제 이 이슬람 쪽이기 때문에 이제 술탄이라고 이제 부르죠. 네. 뭐 황제나 술탄이나 이제 같은 그- 그런 용어인데, 어, 우리나라에도 황제와 술탄이라는 책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이제 황제와 술탄이라는 용어를 빌려갖고 세계사적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요약된 그런 내용만 좀 이제 읽어보고 들었는데, 자, 뭐 그것은 그 얘기고, 일단 비잔티움과 오스만의 우두머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잔티움에서는 바로 그 전인 1449년, 1453년에 바로 직전이죠. 요한니스 8세가 황제였는데 후사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두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 간에 이제 황제 자리를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이거 갖고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권력이 공백이 생겼을 때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힘의 흐름이라고 할까? 그건 뭐 똑같습니다. 뭐 서양 사람이라고 뭐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제 간의 제위분장에서 무라드 2세 지지를 받은 콘스탄티노스 11세가 황제로 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콘스탄티노스 11세 때 비잔티움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의 그 재위 기간은 바로 요한니스 8세가 사망한 1449년부터 바로 이 비잔티움이 그 멸망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된 1453년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황제로 이제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저렇게 제위 분쟁을 하면서 황제로 등극을 했지만은 결국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비운의 그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비잔티움 이제 동로마 제국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 확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이제 로마의 후예들이 이제 끌고 나가던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동로마 제국인데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봐서 또 비잔티움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일단은 로마는 그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그 분열 일단은 뭐 참 이 유럽에 보면은 그 종족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들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게르만 바바리안 이게 이제 야만 우리가 지금 게르만을 독일을 게르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로마 바깥에 북유럽 쪽에 사는 그 종족들을 이제 게르만이라고 그랬대요. 뭐 지금 독일로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위에 그 위에 살고 있던 유럽 대륙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그 종족을 게르만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또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바바리안이 야만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뭐 게르만족이 이제 그 후예들이 이제 지금의 현재 그 독일이잖아요. 저머니.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킨 그런 또 히틀러 같은 그런 어, 거대한 영웅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인물을 또 만들어냈죠. 네. 자, 그래서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는 것이 이제 395년이 되겠습니다. 뭐 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종족들이 서로 치고받다가 보니까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로마가 제국이라고 하지만은 뭐 마르고 닳도록 갈 수는 없죠. 예. 뭐 사람의 목숨이 유한한데 뭐 국가라고 다르겠어요.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떤 로마라는 제국도 그렇게 분열이 됐다라는 얘기죠. 사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걸 갖다가 제가 그 링크에 다 걸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이제 분열이 돼 갖고 소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죠. 네.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이제 그 멸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소위 그 이제 게르만 이쪽에서 막 내려온 그 용병들이 소로마 제국 황제를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그 용병이 오도아케르인데 이 오도아케르가 소로마 황제를 갖다 폐위를 시켜놓고서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그 소로마 황제의 그 옷하고 이제 왕관을 동로마 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서 소로마 제국까지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통성이 이렇게 승계가 된 거죠. 비잔티움이 로마 제국 전체를 동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전체의 정통성을 승계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일단은 이 고대 비잔티움 그쪽이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죠. 네. 어, BC 657년경에 세워진 고대 그리스의 이제 도시인데 이제 동로마 제국이 글로 가면서 그거를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할까? 뭐 그러면서 어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그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까지를 중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이제 그러듯이 그 사이가 이제 중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잔티움이라는 그 이제 나라, 동로마 제국과 이제 동일시되는 그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는 330년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까지 이때를 비잔티움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가 중세 기독교 문명 국가고 어찌 보면 이제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회가 열리면서 교리 통일을 이제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비잔티움이 330년에 시작해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를 마지막 해로 해갖고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그렇게 멸망을 한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이 비잔티움이 시작될 때가 콘스탄티노스 그 1세 때입니다. 근데 이제 비잔티움이 멸망한 게 콘스탄티노스 11세죠. 왜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저런 식으로 붙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콘스탄티노스 황제로 시작해서 콘스탄티노스 황제로 마감을 하는 게 바로 비잔티움이고 동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콘스탄티노스 1세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교리 통일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천도를 하죠. 왜냐면 로마가 갈라지니까 동서로 나눠지니까 이제 동쪽 로마는 콘스탄티노플로다가 이제 그 이제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시 정비를 하고 궁전을 짓고 경기장을 만들고 뭐 교회, 광장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기존에 이 고대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그 비잔티움을 세 배로 확장했답니다. 엄청나게 이제 이 도시가 커진 거죠. 그리고서 이제 330년 5월 11일 날 도시 축성을 하면서 헌당 축하 행사를 갖다 벌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위 이 비잔티움,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형성이 된 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멸망해 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이 재위 기간은 이제 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까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요 파란색으로 그써 있는 부분이 간략하게 로마가 분열되고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 비잔티움이 멸망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의본을 보면은 이제 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1451년 무라드 2세가 아드리아노프에서 사망하자 아들인 메흐메드 2세가 19세에 술탄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재위 기간이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제를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황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재위 기간이 나서 이제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슬람 그 종교가 이제 태어난 배경을 우리가 또 이제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스만 쪽으로 가려면 그 배경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하마드가 이제 태어나죠. 570년에. 태어나던 해 초강대국인 비잔티움과 페르시아 사산왕조가 대치를 하였으나 비잔티움은 아라비아 반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뭐 사실 로마가 이렇게 분리돼 갖고 이제 나와갖고 오른쪽으로 와갖고 뭐 도시 두 건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비잔티움이 있는 거기가 그리스가 있는 그 발칸 반도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연결돼 있는 뭐 오른쪽에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그다음에 밑에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다 신경 쓸 이유 이제 겨를이 없었던 거죠.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631년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전역이 이슬람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은 무하마드를 따르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한다라고 언젠가 지난번에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무하마드가 62세로 죽게 돼요. 632년 6월 8일 날 그것도 열병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숨진 그 자리에다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또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칼리프 시대가 그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칼리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통치를 하죠. 초대, 2대, 3대, 4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슬람 쪽을 보면 수니파와 그다음에 시아파로 이렇게 분리돼 갖고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싸우잖아요. 자, 그래서 혈연이 아닌 공동체 합의로 능력 있는 사람을 칼리프로 세우는 것이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연.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와 관련된 혈연이 있는 사람이 이제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이 이제 시아파가 되는 거죠. 근데 수니파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시아파는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니파는 16억의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85% 정도가 수니파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아파는 이제 나머지 그 15% 정도인데, 이게 서로 싸우고 지금도 서로 그 이제, 상대방 향해서 이단자다, 그다음에 배교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뭐, 이렇게 그 대치하고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습니다. 이 사실 정말 이제 중동, 그 발칸반도 이쪽을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쭉 이제 형성이 돼요. 여러 왕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국은 1299년에 오스만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숫자가 비슷한데 1922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또 이제 멸망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하는데 그게 바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비잔티움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그 비잔티움을 오스만 제국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 있던 중부 유럽
그쪽에서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그 만들어지죠. 이건 뭐, 무슨 그 영토가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관념상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어찌됐든, 15, 16세기는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풍미하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슬람 하면은 뭔가 문명이 좀 뒤떨어져 있고 뭐 이런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고도의 이 문명을 이룩한 그 이제 제국이었더라고요. 수학, 의학, 천문학, 건축 등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제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제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얘기죠. 자, 오스만 제국은 그래서 1299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튀르크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목민족이 이끄는 오스만 1세가 이제 건국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오스만 터키라고 이제 이게 터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본인들이 튀르키예로 불러달라고 국명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그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그 터키탕이라는 그 뭔가 사우나 전기탕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왜 그게 터키탕이냐고 해서 아마 터키 대사관 쪽에서 그냥 항의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기탕으로 바꿨고 그게 터키탕 그랬거든요. 왜 터키탕이라는 말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1299년에 오스만 제국이 이루어져 갖고서 계속 이제 뭐 유럽 쪽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컨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함락시켜서 오스만 제국을 형성했다가 1922년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대 튀르키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가 이제 건립이 된 거예요. 그 튀르키예는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이고 그다음에 발칸 반도 이스탄불에 있는 그쪽이잖아요. 이 이스탄불이 유럽 쪽에 있으니까 아 우리도 그 EU에 가입돼야 된다라고 이제 터키가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터키를 두 번을 이제 갔었는데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는 못 가봤어요. 그쪽 그 지금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 그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옛날에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서 이스탄불이 된 거죠. 예. 가면은 뭐 길거리 모든 게 그 문화재라고 하는 얘기를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배경을 갖고서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이제 함락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이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다. 예.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이제 이 메흐메드 오스만 제국이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를 하고서 55일 만에 바로 1453년 오늘 5월 29일 날 이제 함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정복으로 오스만 제국은 최강 제국으로 이제 등극을 이제 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로마 제국이 유럽을 막 이제 호령을 하다가 그게 분열이 돼갖고 서로마는 망했고 동로마로 와서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나라를 이제 그 이렇게 그 이제 건국을 해갖고 하여튼 건립이지 건국인지 해갖고서 이제 이쪽 그쪽 지역을 갖다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오스만 제국이 최강 제국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영구가 되었고, 비잔티움의 멸망은 영구가 되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 바람에 21세의 메흐메드 2세는 이제 에, 정복자, 그 이제 메흐메드 2세가 이제 술탄이잖아요. 술탄이 황제라는 뜻이에요. 정복자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비잔티움은 완전히 이제 석권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그 영토를 보면은 뭐 이 유럽 쪽 그 이제 이 동남아 제국이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영토를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북부 이쪽도 이제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복자죠 그야말로. 자 과거 로마 제국 영토의 주인이 된 메흐메드 2세는 자신을 룸의 술탄이라고 불렀다. 룸의 술탄은 여기 L자가 빠졌네요. 술탄 오브 룸. 이게 룸이 이제 로마를 뜻하는 거죠. 로마의 술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다 이제 그 점령해버렸다.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세계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술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명칭이 하나다. 아람어로 힘을 의미하는 슐타나에 의해서 유래가 됐다. 이 아람어라는 그 이제 그 일단 그 로컬 그런 언어가 이제 중동 쪽에 있었던 언어죠. 그거는 이제 술탄이 힘이란 뜻이었다고. 어, 그 술타나에서 이제 이렇게 파생된 그런 용어가 바로 이제 술탄이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술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술탄 그러죠. 술탄하니까 뭐 물에다 술탄나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그렇게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 술탄이란 말이 사실은 뭐 그 왕이나 황제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술탄이라고 그냥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술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술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비잔티움 1세죠. 콘스탄티누스 1세. 대제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은 삼중성벽으로 방어 체계가 완벽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저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러면서 이제 1453년까지 330년부터니까 거의 1000년의 역사죠. 1123년이니까. 1000년의 역사와 부의 상징인 비잔티움의 수도는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고 또 그걸 견뎌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4세기의 고투족 뭐 이쪽에서도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을 그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을 했었고 그다음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에도 그 7, 8세기에 비잔티움은 비록 영토를 좀 상실했었지만은 뭐 그래도 영토를 좀 상실한 거지 뭐 비잔티움은 건재했었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 제국이 그 발흥한 이후에 여러 차례 침략, 두 차례 침략을 했었지만 다그 물리치고 견뎌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그 다음에 루스가 현재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침략을 이제 받았지만 계속 그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을 또 설명하자면 그것도 기니까 십자군 전쟁이 4차까지 있었죠. 근데 4차 십자군 그 원정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십자군이 오히려 이슬람 쪽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갖고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점령을 해줘. 그래서 거기다 수도를 갖다 이제 그 거기다 내주죠. 이제 뭐 그러나 같은 그 이제 종교고 뭐 같은 그 이제 종족의 후예들이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견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또 동쪽으로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죠. 이쪽으로부터도 침략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를 통해서 이제 침략을 그 이제 했겠죠. 러시아는 이제 흑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수세기에 걸쳐서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서 외침에도 굳건하게 견뎌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힘과 권위의 상징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플은 계속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삼중 성벽과 그리스의 불 덕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삼중으로 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삼중의 벽을 뚫으려고 하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몇 배의 그 이제 공격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삼중을 뚫으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리스의 불이라는 화학 무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런 그 뭔가 그 그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그 공격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학 무기를 갖다 막 뿌려버리니까 이제 공격하는 그 군사들이 이제 힘을 못 썼던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그만큼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메오메디스의 대포 십자 공격에 마침내 문을 닫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니까 메오메디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21세에 저희를 했다는데 참 정말 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21살 어린애가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대포 십자 공격 뭐 엄청난 그 공격 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에게 함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이 함락시켰는데 그 의미가 중세 천년 기독교 제국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처음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다라고 하니까 안 믿은 거죠.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 굳건한 콘스탄티노플이. 하지만 이제 뭐 함락이 된 것이 그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엄연한 그런 진실로 그 이제 받아들이기에 이제 에, 되는 거죠. 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메오메드 2세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으로 이제 여겼다. 뭐 비잔티움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로마의 황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또 로마 제국의 성격이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으니까 뭐 동서로 분리가 돼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 전체를 갖다 이제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이 로마를 정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같은 사람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렬한 통치자 메오메드에 의해서 폐허가 된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변경이 된 거죠, 이름이.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권위의 상징이 된 거고, 그다음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양이 서로 그 교차하는 지역이잖아요, 바로. 어,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 이렇게 느낀 게 분명히 둘 다 튀르키예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동양 사람 같고 한 사람은 서양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진짜 여기에 피가 많이 섞였다 하더니 정말 사람 모양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비잔티움이 멸망하자 러시아 수도사는 모스크바 차르에게 서찰을 보냈다. 여기에 또 이제 어, 러시아 차르에게 이제 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수도사인데
자,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동로마라고 해서 이제 비잔티움으로 옮겨왔는데 두 번째로 비잔티움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이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물론 이제 그 그리스 종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종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그런 이제 어떤 그 계통을 밟아 올라가지만은 러시아가 봤을 때는 야 이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또 하시라고 모스크바 차로한테 이렇게 막 시켜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냥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흔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뭐 어찌됐든 본인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었겠죠. 11번 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서양인의 문명사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 그렇죠. 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근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세력이 가까워지자 1453년 훨씬 이전부터 이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요즘도 뭐, 야, 이거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 내에 있었던 그리스 고전학 연구학자들. 왜냐하면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책, 문헌 이런 걸 들고서 이제 도망을 한 거죠.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잔티움에서 가까운 제노바, 피렌체, 베네치아, 이탈리아 그 반도 쪽으로 이제 도시국가로 다 이제 망명을 한 거죠. 많이 좋아 망명이지 사실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몸만 도망간 게 아니고 문헌을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그대로 저쪽으로 또 다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넘어간 그리스 고전은 줄자가 4만여 점에 이르렀다. 고전을 들고 이탈리아로 넘어간 학자들이 없었다면 서양의 르네상스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일 폐기 처분됐다라면은 어, 르네상스 암흑의 그 중세를 끝내고서 그야말로 문예분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뭔가 자각을 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걸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학자들이 문헌을 갖고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헌에 문명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문예분기가 도래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의미를 한번 본다라면은 중세 기독교 국가가 이제 멸망을 한 거예요. 종말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지만은 어찌됐든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 기독교 국가,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천주교, 카톨릭, 이게 이제 종말을 한 거죠. 그 국가가. 그 이전에는 뭐 국가든 뭐 저 교황이 이제 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서양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부른다. 이게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즉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그 시점까지를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부른다. 1453년이니까 15세기 중엽이죠. 자, 중세는 종종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르네상스와 대비가 된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뭔가 인본주의, 사람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쭉 민주주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를 상상하는 의미하는 르네상스와 대비가 된다는 얘기는 중세는 그만큼 사람 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느냐고 불려다니고 뭐 무슨 뭐 사역에 동원이 되고 정말 먹을 거는 없고 뭐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권이든 국권이든 그 권력을 쥔 자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그게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르네상스 이전의 시기는 신중심 시대이자 신앙 중심의 시대. 신중심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우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먹을 건 없고 죽겠는데 그야말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교황이 우대받는 시대. 이제 이런 거죠. 예. 신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은 철저하게 억압을 당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동안 중세는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는 통념이 지배를 했다. 저도 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가 세계사를 배웠던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 이후는 제가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갖고 뭐 하여튼 그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한다면 암흑의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중세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성과는 중세가 암흑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그 시대도 나름대로 뭔가가 있었겠죠. 꼭 사람이 꼭 죽으라는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오메드 2세는 유럽 진출 사업에 가장 방해가 되는 곳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언제라도 십자군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거기에 건재하고 있는 이상은 이 얘네들이 또 이 유럽 쪽에 있는 그 십자군들을 끌어들여갖고 또 이 중동 이쪽 아나톨리아 아라비아 반도 이쪽을 치면은 어떡할까? 뭐 그 고민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메오메디세는 우선 오스만 제국의 적수인 헝가리와 베네치아를 중립으로 두기 위해서 그들과 유리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제 그 중부 유럽이죠. 베네치아는 뭐 이제 이태리 쪽이니까 동남아 제국은 이태리 반도 오른쪽이었단 말입니다. 비잔티움이. 그러니까 어 그쪽하고 평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겠죠. 오스만 제국이. 그래야지 이제 비잔티움을 공격할 때 그쪽에서 그래도 좀 주저주저 할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내에도 또 나름대로 또 이게 토국들이 많은데 카라만 토국이 이게 그래도 강력한 적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평화조약을 또 체결하고. 왜냐면은 그 비잔티움을 칠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괜히 비잔티움하고 협력해갖고서 이제 대항을 하면 곤란하니까 그쪽하고 다 평화조약을 이제 체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 메오메드 1세가 21살의 나이지만 상당히 똑똑했던 그 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보스포러스 그 해협이라는 게 있죠. 잠깐 보스포러스 해협을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죠. 터키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칸 반도. 이게 이제 튀르키예 영토가 요만큼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컨스탄티노플이었다라는 얘기죠. 중세 때. 자, 이걸 보면 여기 흑해가 있죠. 이게 크림 반도고. 러시아 쪽이 이쪽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늘 싸움이 되겠죠. 뭐 튀르키예도 뭐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진짜 뭔가 대서양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어도 지중해로 나가고 싶어도 여기에 확 막혀갖고 못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틱 함대를 만들어갖고 저쪽 북, 북대서양이죠.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거긴 또 영국에 의해서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항을 찾아갖고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북한 쪽에다 이렇게 호시탐탐 결국 이제 우성국가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부동항을 찾아 막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아시아 동북아 쪽에서 이제 일본하고 또 싸우고 참 세계사라는 게 참 보면 재미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요거예요, 요거. 요게 한 30km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폭은 한 뭐, 1km가 안 돼요. 응? 그래서 참 이게 터키에 갔을 때 이제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이다라고 이제 요양이 이제 불가리하죠. 예. 구경을 하고 예, 골든혼이라고 뭐 있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고 동서양의 교차점인데다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발응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치고 나갈 때도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어, 유럽 쪽에서도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쪽을 오른쪽을 치려고 해도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너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이제 다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현수교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야, 이걸 넘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좀 가자라고 했는데 교통이 그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갖고 결국 가다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사우디간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요충지기 때문에 동서양의 싸움, 그다음에 러시아의 남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걸린 거죠. 그만큼 저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해협이다. 이게 보스포러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어고 이게 튀르키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 이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되는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네요. 이게 성이 삼중벽으로 돼 있었고 여기서 막 그 화학병기 포탄 같은 게 날라오니까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굉장히 주춤주춤하다 이게 십자포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이 되는 거죠.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에서 잠깐 사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그렇게 바삭한 그런 지식도 없으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어찌됐든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비잔티움의 멸망이고 그것은 곧 오스만 제국의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지배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때고 이제 그러면서 중세 암흑이 끝나고 근세 끝내고 끝나고 중세로 연결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지역 이쪽의 그 문명이 우리 그냥 후진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그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지역 그런 제국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모든 방송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구텐베르크보다 더 먼저 발명한 우리 그 한민족의 그 이제 금속 활자가 있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인쇄가 된 직지심체 요철이 이제 발견된 날입니다. 어,
이게 박병선 박사에 의해서 그 직지심체 요철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프랑스 이제 박물관 이런 데서 도서관인가 뭐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약탈을 해갔다가 이제 그걸 이제 박병선 박사가 밝혀봅니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이름으로 봐서 남자인지 알았는데. 자, 그리고 오늘이 또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우리가 발견한 날이니까 이날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도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란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